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저희 이천시 지역,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보장협의체 관련 이해 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교육을 드릴 부분은 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시, 구, 동 협의체 전체에 대한 개요하고, 그 다음에 시 협의체, 구, 동 협의체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법률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해야죠. 줄여서 말하는 앞에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온다. 잠시만요. 공유를 시키니까 조금 애매하게 끊어져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할게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군구 보장협의체 자체에 지금 근거 자체가 시협의체하고 읍면동협의체 자체가 있는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전국에 290여 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성남시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것들이 급여법에 있는 부분보다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수, 실무협의체 위원수, 실무분과의 구성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구성까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조금 더 활동을 하실 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고요. 기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진 목적을 보시면 시협의체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접근이나 서비스의 통합적인 연계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하고 실천적인 면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읍면동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개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원을 하거나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거버넌스라고 많이 합니다. 민간 거버넌스는 한자로 풀면은 협치기구라고 하거든요. 협치가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다스릴 시자를 같이 써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라는 게 서로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 문제를 다스리자, 다스리고 같이 풀어나가자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거버넌스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정책 모니터링하고 생산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신경 쓰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 자원의 연계, 서비스의 연계를 먼저 시작을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내 환경을 바꾸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정책 건의나 제안까지도 이제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 자체의 개념을 네 가지를 전부 다 믹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고 민간 협력이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끝나느냐가 아니라, 끝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지역의 욕구를 반영을 하고, 이 욕구를 반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지워야지만 넘어가서. 협의체를 이해를 하실 때는 C협의체하고 구동협의체를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C협의체하고 구동협의체의 역할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C협의체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법적 의무인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시책 개발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서 시책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따라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이사를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추천 이사를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법인의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동협의체하고 가장 큰 연계고리가 되는 게, 읍면동 협의체 연계 운영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자문이나 구성이나 운영 관련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 협의체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협의체가 많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다음으로 시협의체를 간단하게 봤다면, 구동협의체를 보면, 구동협의체는 가장 큰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에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세무녀 사건이 있었죠. 세무녀 사건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게, 세무녀 가족이 수급권자로도 측정이 될 수가 있었고, 나머지 다른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발견이 됐고, 그분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라도 먼저 알게 되면 이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 이게 구동협의체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발견을 해서 주민센터 또는 아니면 나머지 사회보장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역 내 그 자원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들 자체가 멀리도 있지만 바로 우리 동네 옆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요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마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의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의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더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다를 수도 있고 대동소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마을, 그러니까 읍면동 구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특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비슷해도 특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지역의 가장 특성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구동협의체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요즘에 많이 핫해지는 부분인데,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복지계획이 구동하고 협업해가지고 구동에서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구동협의체하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아니면 뭐 이통장협의회 등과 이제 협업을 해서 우리 마을에 특성화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복지 계획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특화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를 미리 추정해서 이제 실천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을복지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단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획 중에서 우수한 사업들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시 보장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까 두 개가 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협의체랑 읍면동협의체, 구동협의체가 좀 다르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 협의체들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저희가 많이 운영이 되는 건 시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가 많이 운영이 되죠. 거의 심의나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솔직히 의결이나 뭐 심의를 하는 거는 많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뭐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시협의체에서는 두고 있거든요.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공동사업에 대해서 정책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가 하는 일은 각 분야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연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협의체에는 또 실무분과라는 게 있어요. 실무분과는 각 기관 아니면 분야 아니면 기능별로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전문가의 집단 아니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집단이라는 성격이 좀 많거든요. 여기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모니터하고 시 전체 아니면 해당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동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표협의체가 의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표협의체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게 실무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협의체가 연결을 해주고 이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될 수 있는 게 실무분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힘을 만들 때 그 읍면동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민의 의견이 실무분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자체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의견들이 있더라도 이 서비스가 동협의체나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게 동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협의체에서 건의되는 안건들은 분과나 아니면 실무협의체 아니면 대표협의체를 통해 아주 바로 건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동협의체 대표위원장님은 대표협의체 위원이시기도 하고 동협의체에서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부위원장님은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시기도 해요.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읍면동에 같이 움직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체크가 안 돼서. 네. 채팅 문의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채팅. 잠시만요. 일단 한 분이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될까요? 제가 원래 전체 화면을 띄워드렸었는데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체크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체 화면을 조금 좀 저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 화면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협의체의 관계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저희가 조직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눈에 익숙한 게 솔직히 디렉토리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2000시 사례고요. 2000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협의체를 얘기할 때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파란색 선 부분을 얘기를 해요. 시협의체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의 기본적으로 대표비체, 운영인사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실무일체, 실무분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보시기 편한 거고요. 관계에서는 수평적이지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국에서는 대표랑 실무일체, 각 실무분과가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운영인사위원회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세밀화되고 이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사무국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과 관련된 부분,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 연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면동협의체를 얘기를 할 때는 운면동협의체를 얘기할 때는 저희 2000시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대표협의체, 사무국, 여기는 저희는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연석회의라고 있거든요. 구가 없기 때문에 2000시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구 보장협의체를 만들었지만 2000시에서는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동협의체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동협의체 자체, 읍면동협의체 자체가 대표협의체 자체도 동협의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언제든 동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협의체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렇게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체별로 보면은 이제 협의체가 좀 아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협의체 자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역할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정책권이나 심의 기능이 아까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 관련된 사항들에서 이제 분과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대표협의체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안건을 먼저 검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분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시협의체 자체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정책권이나 기초안, 그리고 보장계획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아까 구동협의체는 얘기 드렸듯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굉장히 편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시협의체하고 구동협의체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시협의체에 관련된 구성하고 역할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협의체의 구성은 보통 좀 아까 대표, 실무, 실무분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대표협의체부터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 따라서 시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법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40명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 구성에 대한 위원회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첫 번째 하나는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님이죠. 시장님하고 지명하는 공무원,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무유치위원장하고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중에 대표자가 있거든요. 그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하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당연직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2번에서부터 7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첫 번째 하나는 사회보장시설, 그러니까 이용시설의 대표이신 분들, 사회보장 생활시설 영역의 대표, 연계 영역의 대표,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연계 영역 관련된 사회보장 대표들이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연합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용시설 관련해서 복지관협회, 다른 협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시설 대표를 많이 하시고, 생활시설도 생활시설 대표 연합회 쪽의 대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영역 대표는 고용, 주거, 건강보험, 이런 식, 국민연금 이런데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와 관련된 연계영역의 대표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렇게 구성이 되고 사회보장 대표로 추천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임기는 2년이세요, 전부가. 근데 한 차례만 연임이 이제 가능하시죠. 근데 위원장님만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신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연임을 1회 안에서 연임 규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원이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하시는 것보다, 하셨던 분이 연임을 계속 하시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2년 그러니까 최고 연임 한 번 하셔가지고 최고 4년까지만 이제 위원을 연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유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죠.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민간위원장님까지 해서 2분으로 선출을 하세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역시 공동위원장제고요. 회의를 주관할 때 성남시는 이제 민간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님이 주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이천시하고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성남시하고 이천시를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10년 반 동안 선임 간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에는 지금 사무국장이긴 하지만 조금 비교가 돼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구성입니다. 실무협의체도 역시 대표협의체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고요. 역시 같은데 조금 이제 유형의 자격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면, 지금은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은 팀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거 틀려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나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도 실무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가 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부장이나 과장, 팀장님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고요. 같은 형태지만 약간 이제 실무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이 있으시고 실천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부처는 거의 비슷하지만 결정권도 있고 실천력도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임기는 또 역시 2년입니다. 여기에 조금 달라진 건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역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역시 1회 안에서 연임이 되지만 당연직은 제외입니다. 이게 제가 먼저 보냈던 건데, 다음은 실무분과 자격입니다. 실무분과는 지역의 이게 법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무협의체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 실무협의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냥 분과를 어떻게 구성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조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 수준까지만 되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무분과 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건에 맞게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대변하고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고 종사자 자체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실무자, 팀장급 또는 담당자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합 서비스 또는 서비스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서비스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위주가 되고, 역시 실무체와 동일하게 기관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이 좀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실무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각 기관에 보고를 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신,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 부여를 하는데, 보통은 뭐 2년이라고 많이들 하지만 뭐 거의 연임 제한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연임을 계속 하셔도 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과장을 많이 선출을 하시죠. 근데 분과장 자체도 호선을 통해서 선출하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 그 분과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분과장 자체도 위원을 실무협의체 위원을 견임을 하라고 공고가 되어 있고요. 매뉴얼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과장 한 명에 전국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분과를 구성할 때는 분과장 한 명에 총무, 뭐 총무라고 하기도 하고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한 분씩을 운영진으로 해서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시죠. 분과별 형태가 좀 많아요. 성남시는 지금 기능별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분야별 분과도 있고 기능별 분과도 있고 그리고 지역별 분과도 있어요. 근데 그 경기도를 보니까 7개가 기능별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개가 뭐 혼합형, 그러니까 기능별과 분야별 분과를 섞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1개 시군구 중에서 나머지는 다 분야별 분과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이제 의제나 데랑은 좀 다르게 안녕하세요. 상담소입니다. 지역사회 네. 복지에서 기반을 두고 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태생이 어떻게 보면 복지가 좀 더 많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 연계나 보장 영역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협의체 구성이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시협의체 역할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시협의체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가 있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 가장 큰 거는 원래 4개년 계획일 겁니다. 근데 4개년 계획은 올해는 지금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수준이고, 내년도에 이제 5기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4기 지금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셨던 분들이 있고, 올해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4개년 계획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4개년 계획을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올해 했던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있다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TF팀을 구성을 하셔도 되고 분과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년도 평가 결과도 같이 반영을 해서 4기 계획을 검토를 하실 때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 작성 관련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제 주민의 의견과 시민분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안을 만들고 간담회나 그 공고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죠. 그리고 보장계획 관련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계획안을 관련해서는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합니다. 실무협의체 조정을 하면서 성남시의 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수정이나 보완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4개년 계획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게 끝나면 대표교체에 심의를 올려서 확정이 되면 시의회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다 제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저희가 이게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언제쯤 해주세요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9월 말, 뭐 이때쯤 내려와요. 근데 저희가 법상으로 11월 달까지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11월 말까지 하려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분과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해야 될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8, 9월에는 어느 정도 가안을 약간의 분과만의 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아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모니터링이거든요.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 연차별 계획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뭐 기록을 하는 내용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모니터링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립이 되고 이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실행의 주체는 아니에요. 보장계획은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실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시에서 이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네.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장기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이 좀 다른데요. 중장기 계획의 모니터링은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연계성이 연차별 계획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환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계속 쌓아놓는 작업들이에요. 연차별 모니터링을 계속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고 4년 후, 그러니까 내년도에 쓰시겠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쓰실 수 있는 자료들을 연차별로 모니터링 하셨던 것들을 다 모아놨다가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고요. 연차별 계획은 조금 달라요. 연차별 계획 자체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만들게끔 실천력을 확보를 하게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왜 이거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 라는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해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안을 하고 그 부분을 고쳐봐라 개선 방안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제안을 해줘서 향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못 바꾼다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야 이만큼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행을 해보니까 상반기 동안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행점검 모니터링 때 바꾸는 것도 건의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마무리가 다 될 수가 없거든요.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점검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있어요. 계획을 아무리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게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그 해가 돼봐야지만 알고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솔직히 계획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못한 사업이 많은 것처럼 상황이나 뭐 체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제시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거는 협의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민간 거버넌스로서 저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간 기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제안하고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 모니터링 주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분에
시협의체 역할에서 보시면 그 모니터링 및 평가 이거 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그 대표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가 그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법적 의무라서 그냥 나왔던 부분이고요. 시협의체 역할 중에서 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 및 건의입니다. 시책 건의.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통해 가지고 분과에서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근데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힘을 실어주면 더 좋고요. 정책 제안을 통해서 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제안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큽니다. 이런 정책 제안이 많이 온다면 협의조정은 실무유치를 통해 가지고 협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안을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안 된다 된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의 공공건물에 조그맣게라도 그 커피숍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장애인 쪽도 그렇고 맨 처음에 장애인 관련된 분야 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같이 해보자. 수익도 창출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무유치에서 약간 틀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만 커피숍을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도 있고 노인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비율로 가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대표유치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었고 대표유치에서는 몇 군데 그러니까 중원 어린이 도서관에 지금 커피숍이 있지만 그것도 같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제안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정책 제안이 조정이 된다면 대표유치를 통해 아주 심의 의결을 하죠. 가결이 되게 되면 시에서는 반영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사유를 다시 분과나 대표유치 그리고 실무유치에 다시 전달을 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나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알려줘야지만 분과에서도 계속 피드백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다시 역할이나 다른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협의체의 역할 중에서 또 큰 것들은 분과들 자체인데요. 분과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사업을 연계를 하고 기금이나 후원금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요. 구동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구성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시협의체고요. 이번엔 구동협의체를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구동 단위로 진짜 어려운 이웃,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복지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가장 큰 거는 구동협의체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집 옆집에 그 쌀이 없는지 있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거든요. 그 옆집 사람이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동협의체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단 대신 사례 관리는 같이 지원을 하라고 하지 같이 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옆집에 뭐 숟가락이 휘어졌는지 부러졌는지 꼬여졌는지 옆집 사람이 다 알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못 살아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 하라고 안 하고요. 지원을 하라고 해요. 자격이 있는 뭐 공무원이 하든 아니면 그 사례 관리 관련된 기관이 하건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옆집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푸시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협의체 자체, 구동협의체는 요것만 이해를 하셔도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동협의체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적 양극화나 빈곤 그리고 무관심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이런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서비스를 연계하자라는 부분이 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구동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구동협의체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무조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하고요. 위촉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유체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실무협체는 공동위원장님이 위촉하거든요. 그리고 실무분과는 실무협체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형태지만 그 구동협체 위원들하고 그 대표협체 위원님들은 다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던 이유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협의체 자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도 다르지만 같은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자격은 역시 동장하고 부청장, 기본적으로 당연직 공동위원장이고요. 세부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팀장이나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그 간사나 실무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분들은 거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의 기본적인 구성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이통장, 마을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당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세부장 증진에 필요한 진짜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 배달원도 될 수가 있고요. 검침원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장도 역시 호선을 통해 가지고 하는 형태는 시협의체랑 역시 같은 형태입니다. 구동협의체의 주요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동 담당 공무원한테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동 담당 공무원은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본인들이 안 된다면 기관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연계를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동면마주한테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지역의 복지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신다면 그걸 가지고 나눔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자체가 읍면동 협의체가 끈끈하게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면 지역 내 보호체계가 만들어질 거고 그 보호체계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마련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화사업이죠. 특화사업은 크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아도 되고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성남이 조금 문제가 되는 좀 다른 점은 이천하고 좀 다른 거는 성남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분여회 이런 데가 좀 많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읍면동 협의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 조절해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요즘에 핫하다고 했던 마을복지계획 수립인데요. 이 부분에 같이 섞어서 역할 분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의제들을 많이 만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찾아보시고 그 필요한 의제들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고 조정해서 그러니까 새마을분여회나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역할을 나누시고 읍면동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을 나누신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복지계획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네. 예. 시구동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연계를 서로 한다라고 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시가 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고 특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하셔도 돼요. 시가 특별하게 예산이 있다면. 근데 제가 성남에서 근무할 때는 별도 예산을 수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분배를 해주는,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어느 지역은 더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는 형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구 보장협의체는 시 보장협의체는 이거에 대한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운영 방안 이런 것들도 시랑 같이 움직이죠. 협의체에서는 그냥 사업 홍보하고 운영 지원들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시가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구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사업 계획서들 자체가 이제
거의 읍면동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같이 총괄하고 매뉴얼 같은 것들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우수 사례를 구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역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협의체에서는 회의나 행정지원 관련해, 동복지센터에서는 회의나 행정지원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된 거는 동협의체 담당 공무원하고 뭐 팀장이 많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산 지원도 같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진행을 하시면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맞춰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협의체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동협의체 연계 체계도인데요. 이건 매뉴얼에도 이렇게 지침에도 있으실 거예요. 초창기에 저희 그 구동협의체 만들 때 초창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그 담당 주사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던 부분인데 성남시가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부분 중에서 공동모금회가 있었어요.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성남시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구동 주민센터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시 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구동 보장협의체는 이쪽에 있거든요.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 보시기 편하게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구 보장협의체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대상자하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 사각지대 발굴을 하거나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하거나 자원관리 및 연계를 많이 하시죠. 동협의체도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동협의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혹시 사각지대 발굴이시죠. 그리고 연계관리는 역시 같이 하는 거고요. 구협의체는 특별하게 그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더 좀 많이 그 역할로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동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에 더 많은 힘을 에너지를 쓰시겠죠.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주민 리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례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건의를 통해 가지고 신문협의체나 신문문과를 통해서 제안을 하시면 정책안을 마련을 해서 대표협의체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보장협의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드리고요. 동주민센터는 이런 구동주민센터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을 역시 같이 해주죠. 발굴이 됐을 때 죄송해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 주시네요.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하신 분은 1층 안내 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던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동관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하신 분은 1층 안내 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동주민센터에서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당연히 구동주민센터에서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전산망이 있어요. 그 대상자도 등록하고 서비스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한 분씩 있겠죠. 그러면 주민 리더나 뭐 이런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같이 발굴을 하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자원하고 연계하는 것들 중에 모금회하고 민간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그 구동협의체에서 돈을 모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 발급을 하거든요. 모금회에서 영수증 발급을 하면 이 돈은 그 취약계층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동보장협의체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돼요. 단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 구분이 있다 보니까 모금회에서도 뭐 최저생 대비 한 140%까지 150%까지 이제 가능은 한데 그걸 초과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동보장협의체에서 별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 근거가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해서 보내주시면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000C 협의체 운영 사례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빨리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C 협의체에서도 의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희는 이제 읍면동 협의체를 3유시라는 얘기로 해요. 하나를 통해서 하는데 를 통해 가지고 사례가 발굴이 되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상담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례 발굴을 해요. 그러면서 뭐 특화 사업도 이제 진행하죠. 사례 발굴이 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사례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보장 기관들이 같이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화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2019년도 거예요. 2020년도 거는 저희가 드리기가 아직은 예, 2021년도 것도 지금 계획이 있지만 좀 우선은 2019년도 자료가 조금 더 많아서 2019년도 자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보시면 우리도 하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름만 들어봐도 그냥 아실 수 있는 사업이라 그냥 그 대표적인 사업 하나씩만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저희가 자원 발굴을 통해서 연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00C 전체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전체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모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전년도까지 12억 7천 정도, 13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년도에도 뭐 취약계층,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뭐 노트북이 없어서 못한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알아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금에다 요청을 해서 그 돈으로 취약계층한테는 태블릿 PC를 사가지고 줬어요. 아예.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게 조건인데, 협의체에서 지원한 거는 그냥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더 좋아했었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뭐 입학할 때 학용품 세트라고 해서 가방서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해서 20만원, 25만원 상당의 그런 물건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름 되면은 뭐 그냥 뻔하시지만 그냥 선풍기 뭐 이런 것들, 냉난방 용품들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거 자체는 솔직히 자원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솔직히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지금 마을복지계획 저희도 아직은 못했지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마을복지계획 자체가 행정계획과 시민단체 사회활동 그리고 읍면동 복지자원들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복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을복지계획은 지역내 자원하고 읍면동 그리고 계획들 자체가 전부 다 포함된 계획이 되고, 마을복지계획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부족한 자료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또는 아니면 나중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고 아직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위원 활동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꾸준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아까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오늘 교육 평가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부득이 하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신데, 그런 분은 저희가 오늘 지금 강의해 주신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